안녕하십니까. 와이드 이슈 백지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8 전당대회 레이스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요.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국회의원 그리고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는 8월 28일입니다. 지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연이은 패배 후에 열리는 건데 이제 어디에 의미를 두고 전당대회를 봐야 할까요? 오 대표님. 일단 뭐 야구에 비유하자면 일종의 스토브 리그라고 봐야 되겠죠. 이전 리그 성적이 안 좋은 팀이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면서 감독도 바꿔보고 코치진도 개편하고 선수들도 새롭게 충원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다음 시즌 전망이 밝아지는데, 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연이어 패했고, 그럼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제 선장도 바꾸고 또 코치진도 바꾸고 또 새로운 인물들도 영입해야 하는 그런 판을 짜는 구도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판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다음 어떤 선거, 다음 리그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두 번의 선거에서 연이어 패배를 했고, 자타가 다 그 선거에서 패배 책임이 이재명 의원에게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새로운 감독, 새로운 선수를 충원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패전 지휘장, 패전 감독과 패전 투수가 다시 나와서 역할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다들 씁쓸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졌을까라고 하는 걸 잘 봐야 됩니다.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이제 실망시켰던 뭐 내로남불이라든지 또뭐 정책적인 실력을 바닥을 보였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등 돌리고 떠났던 중도 쪽 지지자들, 그리고 혹은 보수적인 성향의 민주당 과거 지지자들, 이런 분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야 우리가 다음 시즌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안방 대세론에 갇혀서 그냥 우리끼리 인기 투표하듯이 내부에서 인기 좋은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외연 확장이 가능하고 또 집 나간 토끼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박용진이 그동안 민주당이 국민들이 등 돌리게 했었던 그 고비고비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해왔던, 달랐던 박용진이 달라진 민주당을 만드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선거에 출마를 했거든요. 예,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 대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야구에 비교를 하셨는데 3월 대선 질 때는 뭐 한 7대 8 정도로 한 점 차이 아깝게 졌다고 생각하는데 6월 지방선거는 뭐 한 3대 7 정도? 이거 완전히 그냥 너무 심하게 지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한 두 달 뒤에 이제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그러니까 한 번 실패는 할 수 있는 거고 한 번은 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 지는 팀과 또 지는 정당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대선에서 졌을 때 졌지만 잘 싸웠어, 이른바 젖잘싸 정서가 민주당을 지배를 했었고, 결국 그런 정서가 지방선거에서 참패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지방선거 참패 이후 지금 민주당의 모습들을 보면 대선 이후에 그 정서와 크게 달라졌다라는 인식을 갖기가, 저는 물론 외부자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잘 감지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사실은 그런 당의 진로나 현재의 모습에 대한 진단의 기초에서 치열한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되고 격렬한 어떤 투쟁의 장이 될 필요가 있는데, 대세론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세론, 그리고 어대명 뭐 이런 말들이 지금 시중에 유포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민주당의 현재의 모습이면서 민주당에게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자면 암울한 민주당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의 분위기도요,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 자기 선거가 눈앞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보다는 또 다른 패배. 다음 선거 총선에서의 패배가 이제 눈앞에 오니까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뭔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느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 어대명이라고 하는 그 대세로는 사실은 약간 체념 같은 게 있어요. 다른 대안이 없나? 다른 방법을 찾기가 어렵나? 지금 이러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재명 중심으로 가야 되나 이러는데 그 마음에는 일종의 뭐 체념, 또 다른 패배에 대한 그냥 뭐 절망적인 기대감 이런 것들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부림쳐야죠. 민주당이 어떤 당인데 그냥 이렇게 이재명 의원이 2번이나 선거를 패배한 그 장수가 다시 그냥 당권을 지갑 주워가듯이 쉽게 그냥 가져가서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데 맡기느냐? 좀 그렇게 둬서는 안 된다. 이재명 의원으로 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치열하게 논쟁하고 혁신의 내용이 뭐야? 왜 2번의 선거를 진 거야? 다음 선거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 비책이 뭐야? 이런 것들을 그 서로 논의하고 토론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지금 머뭇머뭇하고 뒤에서는 캠프 만들었다는 소문이 가득하고 광주에 와서는 또 무슨 그 지지자들 모아놓고 무슨 행사도 하시고 이러면서 자신이 이야기하는 혁신이 뭔지, 자신이 말하고 내놓을 수 있는 민주당이 이기는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대세론을 편승해서 안방 대세론을 편승해서 그냥 스리슬쩍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 저는 민주당이 또 다른 패배의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길을 찾아야 돼요. 국민이 기다리고 있는 승리의 광장으로 나가야 되고 박용진이 거기 앞장서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제 내후년에 이제 총선에 공천권 갖고 네,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그 지금 이재명 의원이 이야기하는 대세론이라는 게 예, 좀 불편할 수 있단 말이죠. 일반 네. 사람들이 보기에. 예, 예. 뭐 민주당 내에서야 이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 밖에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이 민주당이 새로운 걸 못 찾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 왜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분명히 바람은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는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론조사와 다르게 3명으로 추려집니다. 예비경선에서. 그리고 이 예비경선에서 만일에 통과한 2명이 단일화를 이룬다. 그러면 저는 뭔가 확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 전체적으로 지금 뭐 어제 나왔던 한 여론조사를 보면 2등부터 제가 2등인데 2등부터 7등까지를 다 합치면 이재명 의원과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경합을 벌이게 되고요. 거기에 무응답층까지 합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아마 이전 다른 여론조사도 아마 그렇게 들여다보면 충분히 변동 가능성이 있고 뭔가 다른 지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나 광주와 호남 지역에서의 여론조사 분포를 보면 이재명 의원이 다른 지역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2위와 3위가 지지율을 합치면 이재명 의원을 앞지르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승리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탈 민주층, 보수와 중도로 나가 있는 과거 지지층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보수를 스스로 보수라고 얘기하는 층 내에서의 적합도 지지도에서는 제가 이재명 의원을 이겨요. 이 얘기는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으려면 그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열쇠를 박용진이 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승리로 이기는 정당으로 가는 거, 확 달라진 민주당,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떳떳한 민주당, 이것이 제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의원님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을 지지는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보수 색깔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이번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를 통해서 다 빠져나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여러 분석가들이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로 민주당이 최대 정당을 만들었던 것은 이른바 탄핵 정치연합. 보수 세력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동의하면서 만들어졌던 그 당시 70%가 넘는 지지율. 그 탄핵 지지율을 기반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선거에서 그 탄핵 연합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겼단 말이죠.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 내로남불을 하고 정책적인 실책을 거듭하고 약속을 어기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보수와 중도 지지층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여기를 이른바 이탈민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잔류민주층 내에서만 지금 이재명 의원에 대한 지지나 이런 것이 강고한데 이 잔류민주만을 가지고서는 어떤 선거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방에 갇힌 대세론일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광장으로 나가야 된다. 그 광장에 지금 우리로부터 이탈했던 과거 지지층, 이탈민주층이 있고
이들이 원하는 달라진 민주당을 만들어야 우리가 다음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그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이건 뭐 너무나 아주 간단한 산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 대표님, 민주당은 해법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 해법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큰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이제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 것은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가까이 있는 당내 공천 문제부터 시작해서 당권 문제까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다 얽혀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촛불승리연합이 와야 됐다라는 거죠. 결국 정당은 본인의 지지층만으로 절대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호적이고 때로는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지지까지 어떤 공약이라든지 구도를 통해서 흡수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해법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당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포용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포용성 있는 지도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간다면 다음 총선 민주당 승리는 뭐 자명하다고 보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법은 분명히 있는데 그 해법을 실행할 용기가 있는지는 좀 미지수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당내 제가 이제 당내 얘기를 하는 것이 참 어불성설인데요. 지금 당 내부 계신 분 앞에 있는데 아무래도 본인들의 공천과 관련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이 전당대회에서 지지 이런 부분들도 연결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아마 현실적으로 이재명 외에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된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고, 그래야 본인의 다음 공천이 확보된다라는 그런 계산, 아주 쉬운 계산인데요. 그런 것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광주에 와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인재 대세론이 거의 뭐 판을 치고 있었던 시점에 광주에서 영남 후보 노무현,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공과가를 제대로 승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 노무현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밀어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2002년 대통령 선거 패색이 짙었던 대통령 선거를 이기는 전략적 선택의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른바 비주류였던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 뭐 저를 포함해서 다른 후보들을 다 꺾고 그 국회의원 한번 안 해봤던 분이 행정적 경험만 가지고 있었던 비주류를 1등으로 만들어줬었던 것도 사실은 민주당의 당원들이 이기는 카드가 여긴가 보다고 생각했던 전략적 선택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우리 오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니 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기만 한다면야 민주당의 다음 총선 승리는 자명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광주의 시민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변이 벌어질 수 있는 그 발화점만 라이터돌만 튀겨지면 불이 붙을 유증기는 지금 가득한 상황, 민주당 안에요. 승리를 위한 이 갈증이 매우 이제 큰 상황이라서 저는 이거 가능하다고 보고, 광주의 시민들과 당원 동지들이 우선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박용진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지금 후발주자, 그리고 2위를 겨우 달리고 있는 지지율이지만 이 후보에게 주목하고 투자하고 선택하게 됐을 때 대단히 큰 이변이 당내에서 벌어질 거다. 민주당은 지금 그런 의미에서 폭풍 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유증기, 그 유증기 가운데 하나가 지금 민주당 내 계파 갈등,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비춰지는 게 민주당 지지자들 눈에도 별로 좋지 않거든요. 네. 안 변하나? 저기는 계속 저러려나? 라는 이제 좀 후회도 들고 네. 안타까움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사실은 룰 세팅, 이른바 전당대회 선거 그 룰을 이제 정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개파 간에 연판장 돌리고 하는 그런 조금 보기 안 좋은 힘자랑 대회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저 되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누구에게 유불리를 위해서 혁신을 가로막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밀고 있는 후보가 좀 손해 볼 것 같으면 이른바 뭐 그 내부에서 막 힘을 동원하고 개파를 동원하고 이러는 건데 저는 이게 소탐대실의 또 다른 전형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조차 어떻게 보면 개파에 격불되지 않았던 박용진이 이변의 주인공으로 서는 것이 참 의미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제가 당대표가 되게 되면 그 혁신위원장으로 김혜영 전 의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국민들 눈높이에서 상식에서 당이 어려울 때마다 조금은 비주류, 내부 쓴소리의 목소리를 내왔던 용기 있는 분들이 민주당이 이렇게 달라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을 잡고 그 제도적 개선과 실체적인 혁신을 만들어 나간다면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고 인정해 주실 거라고 보고 박용진이 누구 개파를 가지고서 당을 운영해 가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의원하고 최대 개파 어떻게 보면 대표일 수 있으니까 이재명 의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친문 계보의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합적인 당 운영을 해가야 되지 그게 아니라 나하고 가까운 사람만 사무총장 앉히고 전략기획위원장 앉히고 그러면 다들 거기서 배제된 이른바 개파와 배제된 의원들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보다. 공천 때 나는 또 손해 보겠구나. 이런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요. 그럼 그렇게 되면 당이 또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공천에 있어서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그리고 과거에 쓴소리를 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이야기를 해봤던 그런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민주당이 국민의 옆에 다시 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의원하고 그러면 지금 97그룹들 이야기하잖아요. 뭐 지금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박용진 의원, 박주민 의원, 강병원 의원, 강훈식 의원 네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97그룹의 영향력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세대 교체라고 표현하기에는 86그룹과 97그룹 간에 나이가 한 평균적으로 한 10세 어리다는 거 외에 뭐가 있을까? 그 시대를 공유했던 집단이기 때문에 이른바 86그룹에서 97로의 이행이 세대 교체라기보다는 그냥 임무 교대, 담당자 교체 정도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거보다는 저는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적은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치라는 게 누가 잘하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못하나 경쟁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도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혁신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쏙 들어갔습니다. 이제 선명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워야 된다. 결국 그 선명 야당론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후보가 될 것이고요. 박용진 의원이 아마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그래서 이런 뭐 세대 교체의 흐름이나 목소리들이 외부적 환경 때문에 묻히는 측면들도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혁신하고 달라져야 되는데 상대가 곧 무너질 것 같으니까 혁신은 됐고 무너지고 되면 그 주워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암담한 일이죠. 아까 잠깐 97세대가 이 앞선 586세대와 뭐가 다르냐고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 동의합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정치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간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 이른바 산업화 세대들이 그 시대에 정말 열심히 그 역할에 집중을 했고 민주화 세대로서 586세대가 정치 영역에서 뭐 인권과 민주, 뭐 통일 이런 분야에서 여러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달라진 대한민국, 달라진 그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민주당이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보호할 거냐가 되게 핵심이거든요. 3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은 중산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내서 이른바 성장한 중산층들을 어떻게 보호해낼 것인지를 중심으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가 무너져 있는 양극화 시대 대한민국에서 이름은 선진국가인데 여기서 배제되고 소외되고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민주당이 어떻게 보호할 거냐, 사다리를 어떻게 복원할 거냐,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전남에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라는 이런 그럴싸한 이름으로 노동자인데도 노동을 하는데 노동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기존의 노동법이라든지 사회보장 제도로부터도 어떤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추산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만 220만입니다. 대부분 청년들입니다. 자기의 삶을 갈아놓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 아니야, 당신들도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도 내 집 마련, 내 차 마련, 가족의 건강, 자녀의 교육, 그리고 노후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들게라고 할 수 있는 든든한 정당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착목한 정치인,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정당, 민주당이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지, 말만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던 중상층과 서민의 정당이다, 그것만 다시 반복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반복한다고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을 승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정치가 풀어야 될 과제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97세대, 어디 있는 줄 아는 정치인이 민주당을 끌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 대표님 말씀하셨던 이야기 중에 저희가 사실 오늘 그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가 60%가 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지금 97세대한테 민주당의 변화가 더 더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경쟁자가 힘이 셀 때는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도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주장에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힘을 키우기 위해서 기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 추궁도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고, 근데 상대방이 힘이 빠지고 있고 사분 오열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면 나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다리면 지지율 떨어지고 국정수행 능력 떨어져서 우리가 반사이익 얻을 텐데, 그러면 결국은 현실에 대한 혁신 의지 노력들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을 제가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하셔야 되겠습니까? 달리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서 생각난 게 제가 요즘 자주 드는 표현이긴 한데, 우리 저 어릴 때 홍콩 영화 취권, 성룡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인공이었습니다. 늘 이렇게 술을 먹고 비틀비틀하면서 상대하고 싸움을 하는데, 그 상대가 보면 저 술 취해서 제 풀에 주저앉을 것도 같고 툭 밀면 쓰러질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심해요. 그런데 이 결투의 결과는 늘 성룡이 이깁니다. 지금 윤석열식 취권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풀에 주저앉을 것 같거든요. 늘 저렇게 술에 취해 있고 늘 오만에 취해 있고 늘 독주에 취해 있고 이러면서 인사의 불안, 경제 불안, 그리고 외교안보에서 불안, 온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고 있으니까 아이고야 저거 이제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자기 몸에 근육을 단련하고 자기 몸에 더 능수능란한 싸움의 기술을 익히지 않고서 그냥 나갔다가는 된통 당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고 집권 여당이에요. 얼마나 많은 정책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으며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방심하고 우리의 혁신과 변화를 늦추면 저는 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또 다른 패배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좀 참고할 만한 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데요. 그 1년 차가 긍정평가가 20%까지 추락을 합니다. 지금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1년 차 이후 이제 급격하게 이제 공안정국 비슷하게 조성하면서 했고 결국은 정권 재창출까지 갔다라는 거죠. 민주당이 그 당시 MB 1년 차를 보고 방심했던 것이 혁신을 게을리했던 것이 결국은 박근혜 정권의 등장까지 이어졌던 거죠. 아마 그런 부분들은 반면 사례로서 참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대선 출마하겠다고 정치하겠다고 했던 게 지난해 7월 9일이에요. 그리고 7월 17일 날 광주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재헌절 날.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정치라는 걸 1년도 못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네. 대통령이 됐지만 그런다면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서 이게 계속 떨어지기만 할까 싶은 거죠. 이제 정치를 어느 정도 알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계속 올라오면 그때 가서는 민주당이 힘을 쓸 수가 없지 않을까요? 정권 교체의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10년의 정부를 거쳤고 큰 차이로 이명박 당시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차에 고전했던 것은 정권 교체라는 게 대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회 곳곳에 민주당 정부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고 때로는 내부 저항도 있는 거고 또 여전히 그 지지층이라는 게 완전하게 이제 전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정권 초반에 그런 어떤 이 국정 수행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이라고 보게 되는데 이제 그것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거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새로운 정권 교체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내부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데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의 지금의 모습에 민주당이 안주하는 것 같아서 특히나 최근에 뭐 성명서까지 의원 전원 명의로 발표를 하면서 선명야당 강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자꾸 그 10년 전의 모습이 이 데자뷰처럼 머릿속을 맴돌아서 저는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으로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어쩔 수 없는 일은 뭐냐면 아니 지금 국정원 압수수색하고 뭐 떠들썩하게 지금 서해 공무원 그 일탈 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뒤지고 있고요. 또 그 뭐 이른바 북송 어부와 관련해서 뭐 또 다시 그 전 정부와의 갈라치기 그리고 망신주기 이런 걸 통해서 국정 동력을 회복해 나가려고 그러는 너무나 단순하고 속보이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계속하는 것, 온 나라를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어가면서 그 자신들의 국정 동력을 이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게 사실은 말씀하셨던 이명박 정부가 보였던 태도랑 똑같아요. 그러다가 그 이전 정부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얘기하고 또 뭐 무슨 그 청와대 기록물을 가지고 나갔네 어쩌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옥죄기 시작하고 검찰 동원해가지고 또 옥죄기 시작하고 망신 주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민주당과 전 정부의 세력들을 이렇게 압박을 해봤었거든요. 그 결과가 사실은 불행한 일로 갔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거를 좌시하면 안 되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싸워야 되는데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한 손으로는 방어하고 싸우면서 한 손으로는 혁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동원할 수 있는 게 화살밖에 없으면 들어오고 성을 공격해 들어오는 쪽을 해서 화살을 향해서 쏘긴 쏴야죠. 그러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총도 구입하고 새로운 훈련도 시키고 무기도 교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혁신을 하지 않고 일단은 좀 화살이 먹히네. 그렇다고 계속 화살에만 의지해서 공성전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저는 그건 투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투쟁과 혁신을 동시에 해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선거에 또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내부에도 제가 강력히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 광주와 호남의 시도민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이 지점을 정확하게 보시고 혁신에 대한 선택, 전략적 선택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말씀하시는 혁신은 전략적 선택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과거와 확 달라진 민주당을 만드는 것. 그러면 달랐던 사람을 통해서 달라진 민주당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혁신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매번 약속하고 어기던 민주당이 아니라 약속은 지키는 약속 정당. 청년은 동원해놓고 나중에 나 몰라라 해서 토사구팽 얘기가 나오게 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청년을 육성하고 기회를 주는 청년 정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 대한민국에 초대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회연대 전략으로서, 사회연대 정당으로서의 민주당. 그런 그림을 국민들께 제시하고 나가야 저 당이 달라졌구나, 혁신하겠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봐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대표님,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최근은 뭐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도 앞서는 거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지금 국정 수행 능력이나 이런 국민의힘 내부의 상황을 보면 더 차이가 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만큼 안 올라요. 제 얘기가 이제 바로 그 얘기인데요. 사실 지금의 분위기라면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한참 따돌려야 정상인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두 양 정당 다 이런 표현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도토리 키재기처럼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국민들 보기에 두 정당 다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왜 그럴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거죠. 여러 차례 이제 혁신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거 국민의힘, 지금의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체제가 올 때 사실 내부 당원들도 아니 저 젊은 친구 가지고 되겠어? 근데 아유 저 젊은 친구를 통해서도 뭔가를 한번 해보면 될까? 아 그래 이거라도 한번 해보지.
그러면 뭔가 가능할지도 몰라라는 그런 논리 회로가 작동을 했던 건데 지금 민주당에는 대세로는 있지만 희망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정말 다음 총선에서 이기고 다음 정권 가져올 수 있어. 100%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는 거죠. 다른 대안이 없으니 뭐 이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아? 이건 희망과는 거리가 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까 뭐 유증기는 많고 누군가가 격발만 시켜준다면 발화점이 생긴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게 실현되려면 정말 호남에서부터 민주당의 희망으로서 좀 뭔가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좀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어디서 찾으시렵니까?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 제가 계속 반복을 하는데요. 사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10중 8구의 유권자들이 그 민주당을 이제 지지해주는 결과를 만들어줬는데 민주당은 지어놓고도 젖잘싸하고 있고 또 그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이 다시 또 지방선거에서 전면에 나서서 지휘권을 행사하고 거기에 대한 실망으로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실망으로 광주에서 37.7, 전북에서도 역대 최저의 투표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는 않지만 서울에서도요. 제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서울에서도 교차 투표라고 하는 형태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쓸어낸 거예요. 지역의 일꾼은 내 뽑는데 민주당의 대표 주자들은 안 찍을 거야 라고 하면서 교차 투표에서 피해가 버리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뭔가 지지층이 우리를 찍고 나서 부끄러워하시는구나. 유권자들이 우리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걸 창피해하시는구나. 그게 달라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업으로 치면요. 시장에 내놨던 물건을 샀던 소비자가 물건 사고 후회하면 그 기업 망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정당 아니면 이쪽 정당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민주당이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저는 호남에서의 기득권, 한국 정치에서 기득권을 그냥 민주당이 그 기득권 안에 가만히 앉아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달라지지 않으면 저는 다시는 그런 어떤 지지를 얻어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달라진 민주당, 과거에 다르게 얘기했었던 사람들이 다른 민주당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 이준석 민주당 국민의힘 안에서 원래는 추방됐던 사람 아닙니까? 탄핵을 잘했다고 얘기하던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30대 영선을 그냥 당대표로 밀어 올리는 것. 이기고 싶었던 간절함의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당 출신의 대통령 2명을 감옥으로 보낸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을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서 선거를 승리한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광주와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과 유권자들에게 있는 것은 승리에 대한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강력한 만년 야당, 세긴 한데 선거에서 이길 수 없어. 집권을 하기는 어려워. 그런 정당을 바라시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길 수 있는 정당, 선거에서 승리해서 집권할 수 있는 정당을 바라고 계실 거라고 보고 저는 거기에서 민주당의 변화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가 그 부분에서 전략적 선택을 호소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을 격발시켜낼 수 있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짧게라도 그 전략적 선택에 호응을 많이 할까요? 저는 뭐 앞에 계시는데 호응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의 희망의 메시지를 많이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기에 놓인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당내 계파 갈등보다는 민심을 먼저 살피고 신뢰를 회복하는 정당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와이드 이슈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